황국의 맥을 이은 배달국에 대해 알아봤으면 합니다. 배달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예, 우리 민족을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네네.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젊은이들은 이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을 진짜 잘하는 그 영어로는 딜리버리 배달의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달과 우리가 말하고 하려고 하는 이 국통맥에서의 배달은 이제 한자적으로는 틀리죠. 뭐 딜리버리의 어떤 그 배달의 의미는 이제 물건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을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밝음을 뜻하는 배자와 땅을 뜻하는 달자가 합쳐져서 배달인 거죠. 광명을 또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광명의 중심이 되는 이 동방 땅이 이걸 이렇게 배달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광명을 가리키는 환자를 써서 황국이라고 하고 땅광명을 가리키는 단자를 써서 배달국을 다른 말로 당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인천재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국통맥을 이제 전수해주는 그 계승의 어떤 증표로 이제 첨부와 인을 받은 이제 커바라 나눔이 국가 통치 이념으로 이제 전수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 머물러 살며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으로 다스려 깨우치고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이제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홍익인간 하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배웠지만 이 국가의 통치 이념을 바로 홍익인간의 어떤 통치 이념으로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홍익인간은 이 최상의 이상적인 어떤 인간상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게 이 천지광명의 어떤 이상세계를 건설하여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홍익인간 사상을 펼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이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 분들이 있는데 영국의 역사가 이 토인비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그런 말을 하고요. 25시의 어떤 책 저자인 게오르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다 아시겠지만 1988년도 우리 올림픽이 있을 때 이 한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올림픽에 대한 이 에세이를 쓰기도 한 이 루마니아 유명한 작가거든요. 게오르기라는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민족이 낳은 이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 사상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하이데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세계의 역사상 가장 완전 무결한 평화 정치를 2000년간 펼친 단군 시대가 있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동양 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됐던 철학자가 됐던 뭔가 석학들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이 동방 우리 한민족의 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어떤 뭔가 이렇게 동경을 하고 아주 앞으로의 어떤 정치를 이렇게 하는 뛰어난 사상으로 받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어느 나라도 왕조가 2000년, 뭐 3000년, 1000년 이렇게 된 나라가 없었거든요. 중국을 봐도 뭐 몇십 년 하다가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뭐 기본이 1000년 이상 이렇게 나라를 통치를 해온 그 바탕에는 이 홍익인간 사상,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런 천지광명으로서 그런 사상들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홍익 정신을 이렇게 실천했던 배달국 시대에는 어떤 상인들이 그렇게 계셨을까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인물을 이제 거론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태호복기 씨, 그다음에 염제 신농 씨, 그다음에 우리 치우천왕입니다. 중국은 일찍이 그들을 신화 속의 인물로 사실은 언급하면서 뭐 태호복기 씨는 인두사신이다.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뱀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염제 신농은 우두인신이다. 얼굴은 소인데 그 몸은 사람이다. 그래서 서양의 무슨 신화랑 맞물려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역으로 이제 그분들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아주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면모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극적반으로 태도를 달리하게 했는가? 일단 태호복기 씨는 5대 태호이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께서
아주 엄청난 업적을 세워요. 사실 인문시조라고 해서 중국의 거대한 사상을 시험으로 받들고 있는데 일단 하도를 발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상을 보고 지금 동양의 우주론의 바탕이 되는 음양오행을 이제 처음으로 밝히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태극기에 박혀 있는 8괴를 지어가지고 주역의 기초를 닦았고, 그다음에 해시계 그 규표를 발명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럼 시계가 있고 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24조로도 발견하고, 지금 우리 이렇게 결혼하는 혼인제도도 정하셨던. 그러니까 인간 문명사의 그 모든 문화를 안 건드린 게 없는 큰 빅픽처를 세운 그 설계자. 문명사의 아버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태극 중국에서 제일 아쉬워한다는 게 우리나라한테 그 태극기를 뺏긴 거를 이렇게 아쉬워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태극기 그 중국 거를 갖다가 우리 국기에 박아놨냐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조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제 신농씨 하면 그 8세 안부련 환웅 시절에 신하로 소전씨가 있습니다. 강수의 군병 감독관으로 갔기 때문에 강수에 살았고 그래서 성이 강씨예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성씨 자체가 강씨고요. 그래서 그 신농씨는 이름부터가 뭡니까? 신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 뭐 뛰어나면은 노래 잘하면 뭐 갓종신이다 하듯이 농사의 그냥 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농기구와 약초를 발견합니다. 백초를 맛보아서 뭐가 독이 있고 뭐가 약이 되는지를 몸으로 직접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경농의 시자이자 동서의학사의 원조니까 서양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조상님이죠. 뭐 우리는 뭐 히포크라테스를 앞세우지만 그보다 더 히포크라테스의 히포크라테스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 우리가 지금 물건을 교육하는 시장도 이분의 작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그러니까 원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분은 이제 배달국의 14대 치우천왕, 자오지천왕께서는 청동기와 철기 문명의 시조, 병법의 시조. 그러니까 역사의 수많은 어떤 명장들의 원조에 계시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러일 전쟁 때는 러시아가 압도적이고 일본이 이렇게 미약했는데 일본 제독은 이순신 장군한테 빌고 싸움에 나갔다는 거죠. 자기가 그때 군신이니까. 근데 명량해전을 이긴 정유년의 정유재란 때 신에게 남아있는 12척으로 그 올돌목에서 이겼던 그 이순신 장군은 누구한테 죄를 지냅니까? 치우천왕. 그렇죠? 그래서 전쟁의 신. 그렇죠. 전쟁의 신. 그럼 그분이 어떻길래 중국의 그 원조라고 받들어지는 황제 헌원하고 10년 동안 집요하게 73번을 싸우는데 73전 73승. 한 번도 안 주는 거죠. 응? 근데 그 역사를 이제 사마천은 사기에 완전히 뒤집어 놨는데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거는 도깨비처럼 치유되고 근데 그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붉은 악마의 어떤 마스코트로 다시 부활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사에서는 BC 3세기에 중국으로부터 철기가 건너왔다 이러고 있는데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환웅 14대 환웅 때부터 청동기와 철기는 우리 거였고 만약에 그게 중국에서부터 온 거라면 저희 청주 지역에는 젓가락 문화재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 쇠젓가락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이 철기 문화의 원조면 중국이 철기로 해야 되는데 서민들은 나무젓가락 쓴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저 우리가 쓰는 그런 쇠수저는 일본에서는 천안 가문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서민들이 다 쓰고 있잖아. 그런 단서만 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그 시조에 치우천에 계시다는 거고.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분들이 자신의 그 조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분들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정말 너무나 좀 참 답답합니다. 정말. 근데 사실 이 중국 대만 학자인 슈랑지나 그 중국 학자 예너밍은 이 동방 역사의 주류가 자신들 중국 한족이 아니라 바로 이 동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어떤 자존심, 그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있어서 이 자신들의 그 한족이 아니라 바로 이 동이족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 동이라는 말은 이 태양이 떠오르는 그 광명을 또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이라는 건 생명이고 탄생이고 어떤 시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광명 사상으로서의 바로 한민족이 바로 동이족이 되는 것이죠. 예로부터 이제 중국인들이 이 동방 배달 민족을 이렇게 동이라고 부른 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치우천왕이 큰 활을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치우천왕에게 10년 동안 73번을 싸워가지고 한 번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공환증이 생겨서 이 동이라는 말을 이제 자기들 역사 속에서는
이 오랑캐 어떤 그 동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동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치우천왕이 최초로 큰 활을 만들어서 쌌기 때문에 배달국의 치우천왕이었기 때문에 배달동이다. 처음으로 이렇게 동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배달국이라고 하는 거는 신석 시대 말부터 우리 지금 동이 회수, 그다음에 황하위역, 그러니까 그 산동반도에 이런 중국 동해안이랑 그 만주, 바레만 그리고 한반도에 걸쳐서 그 이어왔던 거를 그대로 이제 고조선이 이제 이어오게 되죠. 그 동이족들이 이제 배달국에 이어서 고조선을 세우게 되는데 한국에서 발원한 배달 동이족들이 동북아 문화의 아주 뭐랄까 원조고 그들에 의해서 꽃피운 거고 우리가 주체 세력이 우리가 천자국이었다는 거가 사실은 정말 강조돼야 될 역사의 그 노른자인데 우리가 지금 그걸 중국의 사대주의에 이렇게 찌들고 일제 식민사회에 의해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국 문화의 발원과 한족인 화족을 형성하고 왕조사의 주축을 이룬 것도 중국의 제왕들도 죄다 뭐다? 동이족이었다는 것이 또 중국사를 공부해보면 금방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배달국에 그러니까 좀 문화를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그 배달국의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홍산 문화 아닙니까? 그 1980년대 인류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하는 그 현대사의 가장 큰 발굴 사건이 바로 그 홍산 문명인데요. 세계 4대 문명을 앞서는 국가 성립 단계의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이미 6,000년 전 배달 시대 이래 우리 조상들의 활동 강력이었던 내몽골 지역과 중국 요령성 지역에서 유적과 유물이 대거 발굴되면서 이 홍산 문명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왜곡된 한민족의 뿌리 역사의 진실이 중국의 홍산 문화 유적 발굴을 통해서 송두리째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홍산 문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불과 30-40년 전 사건입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그 1979년도에 요령성 객자연에서 제사 유적이 먼저 발견이 되고 83년도에는 그 인근 우하량촌에서 아주 적석청, 신전, 제단 한꺼번에 발굴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 흔적들이 암시하는 문명이라는 것이 계급이 분화돼 있고 국가 단계의 고대 문명이라는 것은 그냥 동네에 그냥 아주 그냥 작은 아기자기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는 걸 암시하는 흔적들이었기 때문에 놀랐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적석청이라는 돌무덤 양식. 왜냐하면 그게 우리 고대부터 삼국시대까지 계속 나타나는 한민족의 대표적인 묘제인데요. 중국은 황하 지역에 살면서 한족들은 그 흙, 토각묘를 썼거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자기네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홍산문명의 주인공이 우리 배달 동이족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 유적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 홍산 문화를 이제 신비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만리장성을 이제 고무줄 느리듯이 느리는 그 원동력이 된 게 바로 이 만리장성 바깥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육 남만 북적 동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동서남북은 오랑캐였는데 앞선 문명 4대 문명보다 앞선 문명이 그 만리장성 바깥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만리장성을 고무줄 느리듯이 쫙 느리게 되는 왜곡의 시작이 이제 홍산 그렇죠. 이게 문명이 발굴되면서. 드러나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그게 홍산 문화가 세계인을 놀라게 한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주 정교한 그런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런 옥문화라고 합니다. 옥이란 것은 고대의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는 가치가 있는 신의 성물이라고 하는데요. 옥은 변하지 않는 보석으로 영생불멸을 뜻합니다. 또 하느님의 신성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느님을 옥황상제라고 합니다. 특히 옥은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장신구, 또 신과 소통하는 신의 물건, 또 천재에 쓰는 제기 등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다양한 생활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바늘이라든지 절구, 돌칼, 또 뭐 새나 짐승을 형상화한 옥기, 또 옥팔찌, 옥목걸이, 그 환단고기 책에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야만인이 아니라 머리가 좀 비었던 그런 야만인이 아니고 다양하게 이런 사유된 문화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역사를 미개인의 문화라든지 미신, 샤머니즘의 문화라고 알고 있는 인식을 이 옥문화를 통해서 산산이 이렇게 이제 부서지게 되는 그런 옥문화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오면서 이른바 돌로 이렇게 뭐 음식을 사냥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미개한 문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학계에서는 이제 그 옥기 시대를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대 옥기 시대를 넣어야 된다. 왜? 이 옥문화가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로도 이렇게 세공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한 그 문명이었었던 것이죠. 대단합니다, 그죠? 이제야 그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동북공정을 한 원인이 홍산 문명 때문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언급도 하셨지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4대 문명은 황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강별을 중심으로 갑자기 도시가 생기고 시장이 열리고 근데 어떻게 갑자기 지역이 다른데 뚱 생겼냐는 거예요. 어디 원조가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발굴이 안 되니까 그냥 동시대에 지역을 달리해서 생겼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 기원이 되는 그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문화가 바로 홍산 문화니까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세계 문명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뿌리는 이제 뿌리가 아니라 이제 줄기가 돼버리는 게 될 텐데 세계사를 다시 써야 되겠죠. 근데 이걸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발굴 사건이면서 열심히 팠단 말이에요. 근데 파면 팔수록 이게 아닌데 싶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게 아니구나. 옆 동네 한민족 거구나 하면서 그거를 흡수하는 그 어떤 근거, 객관적인 근거를 위해서 동북 공정, 공작을 해왔던 겁니다, 지금. 근데 진짜 역사에 대한 정말 그 명언은 사필귀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이 우리 편이고 시간은 진실의 편이라는 것이 결국 진실된 고대 문명은 더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발굴을 하다 보면 뒤에서야 더 고대 문명이 더 나타나는 거니까 그게 20세기 말에 그래도 나타나준 게 감사한 일이고 결국 세상의 그 사필귀정, 역사의 신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견돼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인을 기다린다 아까 말하는 거 충신들을 기다리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 시간도 좀 이게 살아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시간도 또 그때 좀 필요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